방금 부의장님께서 아주 주옥같은 말씀을, 엑기스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약간 살을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 이론가라든가 또는 평론가 또는 사회적 또는 문단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 그저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는 걸로 시작을 하고 컴퓨터 자판기 그리고 오늘날 AI 시대 글쓰기에 쓰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혼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글 써온 30년 동안을 써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수필이라는 수필 작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너무나도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석을 한다든가 또는 사족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 다시 읽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피터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필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무엇인가 이거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천득 선생님께서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정 또는 검인정 교과서에 다수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록이 되었던 그 까닭은 수필의 어떤 전범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있습니다만 이 책이 2017년인가 이 비능사에서 출판을 해서 작년 24년까지 해서 24세를 거듭한 수필집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지금 AI 글쓰기 시대에 아주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누가 원고지에다가 자판기에다 글을 쓰느냐 주제만 던져주고 한 문장만 던져주면 5분 안에 수필 한 편이 뚝딱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써서 과연 글 쓰는 일은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 수필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필이라는 이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그 일파탕을 좀 공고히 하자.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혼란스러운 글쓰기 시대에 다시 제자로 돌아가보자. 이런 어떤 의도에서 오늘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90년대 시절 때 국어교사가 되어서 그때 학생들한테 수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 소설 장르를 거쳐서 결국에선 정착한 게 수필인데 그 수필의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선생처럼 시도 알고 또 소설도 공부하고 이러면 훨씬 더 수필의 어떤 제 맛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다른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외적인 접근보다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구조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문체라든가 이런 어떤 원유, 상징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부 구조와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가까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참고하시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앞 부장님께서 그때 숙사하시면서 첫 단락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자 연적이고 난이고 학이고 청초하고 멀무시 달리한 여인이다. 이런 어떤 은유적인 어떤 표현이 이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선생님은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어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서는 이 글의 어떤 맛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스피릿 정의와 본질 또는 스피릿 성격과 특성 이렇게 몇 개 항목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 문장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수필로서는 수필론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수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수필로 쓴 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실까? 자, 첫 번째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수필을 처음 정의를 할 때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난이다, 학이다,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청자 연적이 뭡니까? 청자로 만든 연적이죠. 청자는 고려시 때 품가를 얻은 도자기죠. 연적은 벼루 옆에 두고 물을 따라 쓰는 작은 어떤 그런 문방구죠. 그러면은 수필은 웅장한 그런 문학의 장르가 아니라 이처럼 청자처럼 고결하고 또 우아하고 또 은은한 그런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 겁니다. 또 연적처럼 필요한 소박한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요란한 소리만 나는 그런 글보다는 뭐인가 오나우미한,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답고 미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어떤 모형을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특히 여기에서 난 학이라고 했는데 아주 고결하고 청초하고 그리고 우아한 어떤 동양적인 제재지요. 선생은 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수필은 화려함이라든가 또 정열, 심오한 지성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하고 절제된 아름다움, 절제된 아름다움, 이글 전체가 아주 절제된 어떤 문장으로 처음부터까지 읽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이어야 된다. 청초하고 몰빛이 날렵한 여인이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아름답고 순수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어떤 미적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수필이 이처럼 아주 깨끗하고 부드러우면서 군더더기가 없는 아름다움을 지녀야지만이 된다. 이런 생각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숲속으로 나는 길을 하겠습니다. 숲속으로 나는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런 사색의 과정이고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화로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하지요. 우리가 수필에서 많이 다루는 제재지요. 그래서 수필이 지향하는 그런 편안하고 조용하면서 사색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수필이다.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어떤 클라이막스라든가 또는 격렬한 사건, 전개 이것보다는 고요한 장르라는 겁니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색하고 인생의 어떤 향취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아주 고결한 그런 말씀입니다.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 페이브먼트 포장도 있지 않습니까? 포장도로는 일상적인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숲속의 길이 아주 자연적이고 내면적인 길이라 한다면 페이브먼트는 도시적이고 문명화된 어떤 삶의 공간, 그러니까 곧 현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연적이고 내면적인 우리의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써놓은 글이 바로 숲이지 아니냐. 주택가,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지요. 숲이 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친밀하고 일상적인 어떤 신변에서 숲은 얻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사람이 적게 다닌다. 고요하고 고상한 색깔이죠. 거창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열광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 일상적인 신변에서 얻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소박함 속에서 질서가 있고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이런 깨달음, 이러한 것이 바로 숲이 아니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혼란의 시대에 수필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뭐냐?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법을 제시한 분이 피천덕 선생이 아니신가? 그래서 수필을 읽다 보면 한편의 어떤 이처럼 수채화 같은 어떤 수필가 또는 그런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이 수필의 어떤 매력이지 않겠는가. 두 번째 가서는 수필의 성격과 특성인데 청춘의 글이 아니라 36살 중년 넘어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다. 청춘의 글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청춘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청춘의 글이 아니라는 것은 청춘은 뭡니까? 아주 정렬하다가 격렬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죠. 과장되지만 또는 과장되고 또 미숙한 어떤 감사일 수도 있죠. 열기와 흥분에 휩싸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수필은 차분함과 절제가 바탕이 돼야 된다.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서는 그 글이 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섰다. 벌써 삶을 경험한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관조할 수 있는 그러한 완숙한 희선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인생의 이치라든가 또는 인생의 어떤 그런 깊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여유롭고 담백하게 삶을 바라보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쓰는 것이 바로 수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적인 경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필이라는 것은 심오한 어떤 경지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혜라든가 여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경험과 체험이 나왔는데 수필의 사유나 상상력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험으로 쓸 것인가 체험으로 쓸 것인가 이게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뭐입니까?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지요. 그렇지만 체험이라는 것은 직접 부딪히는 주관적인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깨달음이지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것은 경험이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찰하고 뭐인가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로 나아갔다면 그건 체험이지요. 그러면 수필은 경험으로 써야 할까요? 수필 체험으로 써야 할까요? 저는 체험으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경험으로 쓰면 경험으로만 써놓은 글과 체험으로 써놓은 글은 진실의 어떤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렬이라든가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라 단순한 글이다. 단순한 글이라는 말, 단순함이라는 것은 미숙함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오히려 어떤 절제된 어떤 원숭이, 절제할 줄 아는 원숭이, 그 차분한 태도. 여기서 단순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필은 감정의 폭발이라든가 결정적인 사건을 어떤 다루지 않는 이야기죠. 삶의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체험을 눌러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흥미를 주되 흥분을 시키지 않는 마음의 산책이다.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온건한 감정과 타고난 태도를 필요로 한다. 학문이라든가 또는 논쟁을 다루지 않습니다. 스필은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소박한 깨달음과 지혜를 단박하게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선생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산책. 스필이 어떤 지적인 어떤 유희라든가 감정적인 충격을 주는 문학이 아니지요. 독자에게 고요한 여유와 성찰의 어떤 시간을 제공하는 담백한 장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필의 미감이라는 것은 독자에게 편안함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독자에게 주는 편안함과 여운을 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거는 수필의 장르가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적 가치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울림을 함축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취라는 게 뭐입니까? 향기와 침이지요. 작가가 고상한 이런 취향과 삶의 지혜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된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고 특히 다른 장르보다는 수필작품은 그 수필가의 자체다. 만약에 그 수필가의 모습이 그 글 속에서 안 나오면은 그 글은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여운이 있어야 된다. 독자를 흥분시키거나 또는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결론을 강요하지 않지요. 수필은 다 읽은 후에 잔잔하게 깊은 감동이라도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읽고 나서는 그 책을 딱 듣고 나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묵묵히 어떤 생각이 잠길 수 있는 열린 결말, 여운, 이런 글이 좋은 글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보다는 자연스러운 사색을 통해서 드러내는 글이다. 그래서 향취가 나는 글, 아주 여운이 있는 글은 문장이 조금은 서툴더라도 그 글은 기교를 부린 것보다는 글보다는 훨씬 더 좋게 독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수필 미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않고 검거나 희지 않고 태열하게 추하지 않으며 언제나 오나움이야. 수필을 어떤 분들은 문학적인 어떤 기교라든가 이거에 빠져서 글을 쓰시는 그런 분들은 결코 그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요. 수필 장르는 문학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학주의가 바탕이 돼야 된다. 자칫 기교라든가 분식 또는 이런 덧칠 이런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독자들은 한편 수필 읽고 나서 아주 민감합니다. 여기서 극단적으로 피해야 할 말씀들을 하고 있죠.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않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치장을 피해야 된다. 극적인 전개라든가 감정적인 폭발 같은 것은 좀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검거나 희지 않다. 뭐 흑백 논리라든가 또는 이런 단순한 선악구도 여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 삶의 진실을 다루면서도 온화한 어떤 중간 색조의 어떤 중용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티라크에 취하지 않다. 낡거나 구시대적인 내용보다는 문학적 품격을 잃는 저속한 글이 아님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저속한 글, 자기 자랑을 전면에 내세운다든가
또는 혼자만 한 것처럼 그런 어떤 학식을 자랑한다든가 또는 안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비판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저속함을 피하라 그 말입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는 그 긍정적 가치로서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나 원화오미하다. 아주 그 수필이 마땅히 지어야 할 그런 핵심적인 미덕이죠. 이것은 그 따뜻한 원자, 맑을 아자, 고상하다 그 말이죠. 빼어난 우자, 아주 우아하다, 아름다운 미자. 그러니까 수필이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라는 것은 고상하고 우아하고 따뜻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수필의 본질적인 매력이 아니겠는가. 즉 선생은 지금 극단적인 어떤 색채라든가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앞에서 절제되는 품격과 은은한 어떤 여유 속에서 따뜻하고 우아한 미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이런 색채와 강택을 비죽으로 말했죠. 비둘기빛은 흰색과 회색이 섞여 있는 그런 은은한 색조지요.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징했죠. 진주빛은 화려하지도 않고 깊이가 있지요. 은은하고 빛나는 어떤 광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극적인 매력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성숙과 고상함, 거기서 나오는 깊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은 무늬가 있는 피단이다.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어떤 절제된 아름다움, 이걸 잘 표현하고 있죠. 화려하면 눈에 띄는 어떤 광채는 피하자. 특히 꾸민 흔적이 역력한 분식이라든가 미문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독자를 현혹하는 자극적인 어떤 내용, 기교가 아니라 담백하고 소박한 바탕, 이것이 수필의 안에 존재된다. 약간은 무늬가 있다. 단순한 신변잡기만 써놓은 것은 그런 맛이 없는 것이지요. 작가의 개성이라든가 사색, 이것이 은근하게 그렇게 세련되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간혹 유머라든가 풍자라든가 해학을 곁들이면 아주 그것이 또 무늬가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무늬는 읽는 사람한테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기쁨이죠. 격렬한 흥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수필이 겉모습은 소박하고 단정하지만 그 내용은, 그 내면에는 고상한 취향과 섬세한 관조가 빚어낸 문학적 무늬를 지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시랑문장가, 조선 후기의 시랑문장가 이덕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떤 그 문장론을 저는 아주 글 쓰는데 근거와 우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간결하게 쓰되 뼈가 드러나지 않게 써라. 섬세하게 쓰되 살찌지 않게 써라.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문장을 쓰는데 힘줄로 삼고 있습니다. 간결하되 뼈가 드러나지 않고 섬세하되 살찌지 않는 글,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절제되고 얼마나 품격 있는 글이 되겠습니까? 그 문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의 수필교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면은 처음에 가면은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어떤 그 수필교실들이 그냥 처음부터 문장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처음에 수필을 쓰는 분들이 꼭 배워야 할 기초적인 두 가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그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그 사물 너머에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사물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눈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사물을 보는 눈, 사물과 현상을 보는 눈.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는 문장에 돼야 됩니다. 근데에서 문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필의 시작은 문장이지만 결국 그 글을 완성하는 것은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문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 글은 좀 더 거칠어지고 더 맛이 안 나게 되거든요. 스펠의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않고 속박을 벗어나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고 날카롭지 않은 산뜻한 문학이다. 아주 여기서도 스펠이 취한 정신적인 상태라든가 또는 문체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않다. 한가하다? 그 말 속에는 그냥 여유와 사색이 바탕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게으르거나 무의미한 신변 갑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삶의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는다.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움이 바로 수필의 어떤 본질이지요. 그렇지만은 내용이라든가 구성에 있어서 통일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시인의 눈과 소설가의 어떤 구성적 서사 능력, 그리고 동시 작가들의 어떤 천진난만한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이 겸비되면 아주 더 좋겠죠.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다. 그렇죠. 기교를 피하라는 말이겠죠. 우아하다는 것은 바로 기품이라든가 은근한 매력을 지녀야 된다는 말이겠죠. 날카롭지 않아 산뜻하다.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글보다는 담백하고 깨끗한 문체, 읽는 이로 하여금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생활의 파편과 심정의 그림자들, 이거는 스필이 어떤 소재를 다루고 어떻게 형상화해야 되는지를 우선 이 행간에서 읽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의 파편, 이건 스필의 소재 제재지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경험, 사건, 단편적인 관찰, 삶의 조각이 있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있죠. 우스마반, 소오줌이라든가 말의 어떤 그런 똥도 수필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심적의 그림자, 이건 내용과 주제지요. 지금 생활 파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 정서, 사색, 깨달음을 여기서는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내면의 깊은 울림, 그림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깊은 울림이라든가 미묘한 감정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필은 이런 어떤 관조와 눈으로 이렇게 생활의 파편을 바라보는 어떤 관조와 그리고 심정의 그림자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사색의 문학이라는 본질과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AI 시대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몇 분들도 그러는데 이제는 수필 못 쓰겠다. 문장만 던져놓은 5분 내에 내가 쓴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작품들을 뚝딱 만들어내는데 왜 머리 아프게 이렇게 쓰느냐. 그게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AI는 각종 정보를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수필은 뭐입니까? 수필은 AI가 흉내낼 수 없는 수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은 AI는 자기의 이야기가 없는 상태지요. 개인의 서사가 없다. 개인의 감정의 깊이가 없다. 개인의 어떤 감정의 내피가 없다. 고유한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AI가 써놓은 어떤 이렇게 실린 글들을 보면 이 AI 작품이라는 것이 금방 눈에 보입니다. AI가 쓰는 글들은 어떤 반복된 패턴, 논리, 그리고 어휘구사 이런 것들이 태가 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뭐 때문에 글을 쓰는지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는가. 수필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성실한 태도와 진솔한 마음 자세가 아니겠는가. 자, 플롯이라든가 클라이막스를 필요하지 않는다. 물론 절대적으로 이렇게 소설 기록처럼 그런 형식적인 어떤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시적으로도 쓸 수 있고 소설적으로도 쓸 수 있고 희곡적으로도 쓸 수 있고 동화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다양함과 자유로움이 굉장히 넓지요. 그렇지만 플롯이라든가 클라이막스를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자유스러운 형식을 지닐 수가 있겠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행로다. 수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바로 자유로움을 강조한 것이 있죠.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쓰려고 달라드는데 결국에서는 제일 쓰기 힘든 것이 바로 수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녁에 수필 3편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유명한 이문열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와 소설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쓸 수 있지만 좋은 수필은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어떤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심심하죠. 심심하면 그냥 글 써낸다. 수필 써낸다. 근데 그 시인은 인류 시인은 아니더라고요. 삼류더라고요. 삼류. 왜 그러냐면은 고은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필은 늦가을 감나무 끝에 우둥지에 달려있는 홍시다. 때가 되어서 익어된다. 익어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성숙함, 인간적인 어떤 완숙함이 이르러서야만이 쓰는 글이다. 나는 그래서 난 좋은 수필을 쓰기가 힘들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좋은 것을 쓰지를 못하고 또 수필가보다는 시인, 소설가가 훨씬 더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래서 수필가에서 수필을 쓰다가 시, 소설로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쓰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둘 다 장르마다 뛰어난 어떤 글을 쓴 적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 같은 문학이다. 수필이 지녀야 본질적인 매력이지요. 이것은 차를 마시는 것 같은 문학이다. 단순히 어떤 그 무의미함으로 절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는 작가의 개성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향취가 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문은 그렇지 않으면 수도문같이 무뎌진다. 개성과 깊은 사색을 담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한 일상 기록이라든가 감상적인 나열에 그치고 말면은 평범하고 재미없는 글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겠죠.